이번 시간은 교재 210페이지예요. 제5설 조세 정책인데요. 여기서는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꼭 나와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 많이 나왔죠. 2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 문제 꼭 예상하시고요. 자, 조세 정책하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살다 보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피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요, 죽음이죠. 예. 누구나 피할 수가 없고요. 이 두 가지는 절대 피할 수 없는데, 제가 한 개 더 추가한 거는요,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거, 세 번째는요, 시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2개인데 3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세금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역사적으로 아주 세금이 좀 특이한 세금이 있어요. 특이한 세금. 혹시 창문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특이한 세금인데요. 창문세가 어디서 하면 영국이었어요. 영국 중세기 때. 17세기입니다. 그때 이제 윌리엄 3세라고요. 이분이 세금을 매겼는데, 세금 매길 때 부자의 기준은요, 창문이 많으면 큰 집이지. 그렇잖아요. 이제 창문 보고 세금 매기겠대.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생각을 아세요? 창문을 판자가 다 막아버리는 거야. 예. 근데 그 좋은 집이 세금 안 내려고요, 창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예. 폐단이 생긴대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혹시 또 더 특이한 세금인데, 얘는 처음 들어볼게요. 수염세. 수염세. 수염 났다고 세금 매기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아니고요. 얘는요, 러시아에서 옛날에 중세 때 효도로 대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밑에 귀족들 하고 이제 올리는데, 막 수염 너무 길어서 보기 싫어. 그래 이제 그 귀족들한테 제발 수염 좀 깎아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도 안 듣는 거야. 안 들어요. 아니, 쉽게 말하면 왕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 칩니다. 내일부터 수염 있는 사람들은 세금 엄청 때리겠다. 그렇게 화를 냈더니 다음날 세금 때문에 전부 다 수염을 깎았더래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실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좀 신경 쓰이고 부담되는 게, 여러분들 2차 과목 세법, 보유 단계 또는 치료 단계, 처분 단계 세금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부가세는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우죠, 그죠? 근데 그거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최고 신경 쓰이는 게 양도세도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중개하는데 양도세 매수 당사자가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하다 보면 최고 신경 쓰이고 어찌만 거슬리는 게 부가세예요. 이거 처리 잘해야 됩니다. 부가세요. 주로 매매하다 보면 토지 위에 상가주택이 있어요. 근데 토지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생산자이기 때문에. 근데 건물은요, 필히 부가세 산정해야 되거든요. 부가세. 이럴 때 이거 전부 다 매매할 적에 그냥 요것만큼은 따로 그 금액을 잘 구분해 가지고 부가세 체크해 줘야 됩니다. 중개사가요. 게다가 여러분들 복비 받죠. 중개보수 받잖아요. 중개보수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비를 1,000만 원 받았다. 이때는요, 부가세 구분해야 됩니다. 부가세 10% 포함시켜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1,100만 원이잖아요. 구분 잘해야 됩니다. 구분 안 해버리면 여러분이 부가세만큼 복비를 적게 받는 결과가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되게 경험 많은 사람들은요, 계약서 다 적어주고요. 미리 얘기합니다. 상대방한테 혹시 그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필요합니까? 물어봐요. 그게 세금 계산서거든. 그럼 물어봐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그러면 이제 부가세 말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10% 더 내야지 우리가 발급해 드립니다. 예. 그래 버리면 이제 분쟁이 없거든요. 미리 쓰면서 현금성 필요하십니까? 보통 임대차가 작은 것들은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상대가 법인이다, 법인. 법인은 꼭 필요합니다. 전부 다 비용 다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렇게 말해버리면 답을 해주거든요.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다 끊어주면 되는 거고. 현금을 좀 끊어주세요 하게 되면 그러면 10%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급이 되니까. 그래서 실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부가세예요, 부가세예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 입장으로는 세법에 부가세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저보고 화를 많이 내실 거예요. 왜 분량이 늘어났냐 하면서. 그거 엄청 복잡하거든요. 부가세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 210페이지. 1번 조세 개념. 자, X 버리시고요. 목차 2번. 조세의 기능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려운 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있죠. 조세 분류. 세법에서 공부하죠. 자, 요 박스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표를 보시면 가로 항목은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세로 항목은요. 지방세하고 국세. 그럼 주로 늘 묻는 게 취득 단계에서 지방세는 밑줄 들어갑니다. 취득세 밑줄, 등록 면허세 밑줄 꼭 기억하시고 다 아는 거죠. 국세는요. 상속세 밑줄, 증여세 밑줄. 상속세랑 증여세는 국세죠. 취득 단계.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지방세는요. 재산세만 밑줄,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국세는요. 종합부동산세 밑줄, 종부세. 그 다음에 처분 단계에서는 지방세 패스하고요. 국세는요. 하나만 밑줄합니다. 양도소득세 밑줄.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국세, 지방세,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명확히 구별하시고요. 이 범위에서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목차 02번 내로 조세기차. 02번 조세기차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세기차는요. 먼저 목차 2번 내려가죠. 조세기차의 내용인데요. 한 장 넘어가요. 212페이지. 212페이지. 자, 2번, 3번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2번부터 봅니다. 조세의 배분은 자, 누구에게 부과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미주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세 배분 귀착은요. 수요,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3번 일반적으로 수요나 공급 중에서 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을 덜 부담한다. 큰 쪽이 적겠는데요. 반대로 움직이죠. 따라서 결국 3번은요. 여백에다 하나만 적어줘요.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세금 부담, 조세 기착은 무조건 반비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래 박스에 있죠. 첫 줄만 밑줄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밑줄. 세금은 또 밑줄입니다.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자, 결론부터 봤어요. 이것만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밑줄은 다 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십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조세 효과와 조세 귀책입니다. 그럼 조세효과는 이렇게 나와 있죠. P 가격 상승, Q 교육량은 감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도 잘 나와요. 예를 들면요.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더 매기겠대.
100원씩 세금을 추가로 매기게 되면요. 이때 이 100원의 세금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생산자, 회사하고 소비자가 세금을 나눠서 부담해야 되겠지. 이때 세금 100원을 매겼잖아요. 이거 뭐죠? 조세 효과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맥주 한 병당 100원씩 부과하게 되면요. 맥주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맥주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겼다. 세금은요. 공급자건 수요자건 세금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 싫어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생산도 감소가 되고 수요도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수요도 감소가 되고 공급도 감소가 되니까 합해서 균형량은 감소가 된대. 따라서 조세의 효과는요. 세금 매기는 만큼 가격 상승, 거래량은 감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보통 세금을 매기면요. 맥주 한 병에 100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급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공급 감소. 그래프 아시죠? 공급 감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건 텍스, T가 세금이죠. 공급 감소 좌측이동 이렇게. 따라서 세금 부과, 조세 효과는요. 세금만큼 공급 감소. 그러니까 강연도 그래프 있죠. 그래프 보게 되면 공급이 이렇게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이어서 세금을 100원 부과했더니 이 100원은요. 어느 한쪽이 100원 다니면 한쪽은 안 내잖아요. 그보다면요. 생산자가 세금을 70원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30원은 소비자가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50원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소비자 나머지 50원 내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만약 생산자가 세금을 100원 전부 다 부담하게 되면 얘는요. 하나도 안 내겠지. 얘가 바로 조세의 귀착입니다. 각각 세금을 나누어서 부담하자. 나누어서. 이때 얘가 바로 뭐라고 했죠? 조세의 귀착입니다. 결국 조세 귀착은 무엇에 따라서 결국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또는 기울기입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귀착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제가 메모했죠. 어쨌건 결론은 뭐지? 얘랑 얘는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더라.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탄력성이 큰 쪽은 뭐 세금을 반대로 작게 낸다. 무조건 반대해서 가시면 돼요.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세 기착을 보라. 조세 기착. 자, 그러면 강의 노트는요. 그래프가 한 개 나와 있죠. 그래프 제목이 뭡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먼저 보자. 수요, 공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시장 원리인데요. 다이소 가서 샤프를 삽니다. 수량 샤프 한 자루 얼마? 다 1,000원짜리죠? 1,000원. 그러니까 수량 한 개에 얼마? 1,000원 주고 샤프를 샀어요. 샀는데 여러분이 쓰고는 샤프의 효용 가치는요. 딱 내가 준 만큼 1,000원어치만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낍니까? 그 이상 느껴져. 더 큰 거. 얘가 뭐지? 바로 소비자 잉여가 돼요.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요, 일반 경제학에서 소비자가 내가 지불한 돈보다 더 큰 효용 가치를 느껴 잉여분은 얘가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걸로 자, 생산자도 돈 1,000원 받았잖아요. 1,000원. 남는 게 있죠. 생산자는요, 요만큼만 받으면 만족합니다. 요거 받으면 이제 만족하는데 실제로 1,000원 받으니까 또 빚걸 저만큼 남는 게 있어. 생산자도 이만큼 남는 게 있다. 남으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생산자 잉여가 돼. 자,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 피저를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위에 건 어떤 잉여? 소비자 잉여. 아래쪽은요, 생산자가 남아 생산자 잉여가 돼요.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세금하고 연결하자, 세금. 항상 빨간 선 기준으로 위에 거는 누가 세금 내야 된다? 소비자가. 수요자가 세금 내는 거고, 수요자가. 아래쪽에 피 큰 집으로는 세금을 누가 낸다? 생산자, 즉 공급자가 세금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세금 나왔다면요, 자, 시장 가격 기준으로 위에 부분은 수요자가 세금 내고 아래쪽은 공급자가 내고 이렇게 응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 두 개를 합친 게 우리 교재 그래프입니다. 강의 노트. 그럼 지금부터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합쳐볼게요. 합친 그림입니다. 자, 제목은 수요가 탄력적이죠. 수요가 땡땡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여기가 완만하죠. 이렇게. 얘가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나가 있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공급은 비탄력이다. 가파르죠. 공급은 가파르다. 이렇게. 요 그림이 강의 노트 그림입니다. 자, 이런 주택이세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정부가 세금 매기지 뭐 재산세, 세금 매기인데 보통 이 세금은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 세금은요, 서로 어떻게 생산자, 소비자 각각 세금을 나눠서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공급 감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급부터 감소가 돼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균형점은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원래점과 비교하니까요. 가격은 P1만큼 상승했죠. 양은 Q1만큼 감소되었지. 결론,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 상승. 양은 감소. 확인되고 있네요. 가격 상승, 양은 감소. 그래프를 보게 되면 흰 선은 세금 전, 노란 선은 세금 후. 요 선의 갭이 뭐죠? 세금 차이죠. 그래서 노란 점부터 쭉 내려와서 흰 선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바로 전체 세금 효과입니다. 세금 전체 효과는요, 노란 선, 흰 선, 이 전체의 네모가 전체 세금 효과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요거 빨간 선. P0 기준으로. 자,
위에 부분에 빗금 적어는 세금 누가 낸다? 수요자가요. 얘는 세금 누가 낸다? 수요자. 다음에 아래쪽은 세금을 누가 낸다? 공급자. 얘는 세금 누가 낸다? 공급자가요. 만약 기울기가요, 완만하죠. 얘가 가파라지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가파라지게 되면 위에 빗금이 커지거든. 세금이 달라집니다. 공급이 완만해지면요. 또 빗금식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결국 세금은 탄력성에 따라서, 다른 말로 기울기에 따라서 거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강의 노트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아직까지 조세기책은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항상 결론부터 보자, 결론. 그래서 강의 노트 우측에 정리되어 있죠. 요약. 요약입니까? 요약.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기책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어서 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크다. 이때는요, 그대로 수요니까 수요자 적어주고, 수요자. 수요자는 세금을, 자, 어떻게? 작게 냈죠. 작게 냈네. 수요자는 세금을 작게 내더라. 결론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는 세금을 작게 낸다. 작게 낸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위에 박스 있죠? 무조건 탄력성과 조세기책은 반대로 움직이더라. 반비례 관계. 모든 점을 다 풀려버립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 세금을 적게 내요. 이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성이 작으니까 공급이니까 공급자 넣어주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아래쪽이죠. 자, 세금을 많이 내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낸다. 공급자. 반비례 관계. 자, 그래프는 오늘까지만 그려드렸고요. 이제 5월달부터는 그래프 절대 안 그립니다. 안 그리고 바로 요거 쓰고 탄력성과 조세기책에서 무조건 반비례로 지금 다 풀 거예요.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크다. 완전 탄력적. 그럼 무한대의 반대가 뭡니까? 0이지. 수요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수요 탄력성이 극단적으로 0이래. 완전 비탄력적. 0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을 100% 전부 낸다. 전부 낸다. 반대 해석입니다.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100% 전부 낸다. 또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무한대로 크다면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제로, 하나도 안 낸다. 그래서 요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문제 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우리 교재는요 212페이지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조세기책을 보았고요. 결론적으로 탄력성과 조세기책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지문 확인. 기출 지문 봅니다.
문제 보러 볼게요. (9번요) 9번.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전세를 상승을 시키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 나왔죠? 요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찾으면 되겠네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전세 상승은 수요자가 하나도 안 내면 전부 녹아내죠. 전부 임대인. 전부 임대인이죠. 그래서 전부 임대인에게 귀속이 되며 다음 문장. 공급의 탄력성이 0이다. 여기면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내죠. 그러니까 공급자 전부 내니까 부동산 조세부가세에는 공급자가 소유자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소유자. 공급자,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 되시겠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극단적일 때, 이럴 때 지문 잘 묶고 있죠? 13에 28에. 탄력성과 조세기차가 항상 반대로 빨리빨리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문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정책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기본서 보시면 226페이지입니다.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보겠습니다. 자, 투자론은 목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목차. 투자는 보통 6문제에서 7문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일반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참고로 장려심 있죠. 투자 역대급입니다. 딸랑 3문제 나왔어요. 딸랑 3문제. 원래는 다시 원위치 최소한 무조건 여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다시 충분히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 보시면서 계산 문제도 여유있게 3문제 가능하다. 보고 푸는 게 좋아요. 자, 먼저 투자의 어휘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투자만 나왔다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투자의 장점 중에서 지렛대 효과. 얘만 집중하세요. 지렛대 효과. 또 그 중에서도 항상 계산 문제. 여기서는 바로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지분 수익률을 구하시오. 요것만 초집중하세요. 여러분이 따로 교실표를 확인하시면 지렛대 효과는요, 이론 문제가 4번 나왔고 계산 문제가 8번 나왔거든. 계산 문제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집중적으로 묻거든요. 두 번째,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주식이건 또는 부동산이건 코인이든. 결국 투자가 잘못되면 손해 많이 보죠. 그죠? 위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 위험은요, 줄여야 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하죠? 분산 투자, 소위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화폐 시간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화폐 시간가치. 자, 쓰지는 않을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투자는요, 주로 현재 비용을 들여서 사잖아요. 현재 가치. 그런데 수익은요, 미래에 발생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사실 얘가 문제가 최고로 많이 집중됩니다. 별표 3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면요, 기본적으로 세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럼 나머지 한 문제 하니까 6문제가 되고, 또 한 문제 추가하면 7문제가 되고, 5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강의 흐름은요, 자, 포트폴리오는요, 참고로 1월달, 2월달 수업 때 빠짐없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3월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요, 반드시 1월, 2월 포트폴리오 강의를 참고하세요. 1시간 넘게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얘는요 패스합니다. 왜요? 설명 지난 과정 했기 때문에. 보면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과정은 요거 대신에 뭐지? 화폐 시간까지 3월달, 4월달입니다. 3월, 4월. 근데 얘가요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 지난 과정 참고하시고 화폐 시작하시는 다음 주부터 설명을 빠짐없이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봅니다. 어휘부터 봅니다. 어휘는 별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교재부터 볼게요. 226페이지 1번 투자의 개념은요, 첫 줄 되어 있죠. 첫 줄. 투자란 밑줄입니다. 현재 현금 지출과 미래 현금 수입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밑줄 하시고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강의 노트 보실래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투자의 어휘에서 두 개 있죠. 투자와 투기.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비교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투자는 크게 3단계. 필요하니까 땅을 사죠. 취득 단계. 그다음에 사용 수익하죠. 운영 단계. 여기서 운영한다,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다음에 팔자, 처분 단계. 반드시 투자는요, 취득, 운영, 처분 단계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투기는 취득하죠. 얘가 X 없습니다.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자, 처분만이 목적입니다. 자, 구분되죠. 양자의 차이점은 운영 단계가 있다, 이용하죠. 투자가 되고, 없다, 투기가 됩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면요, 이때 운영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바로 소득이득이다. 소득이득. 처분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자본이득이 돼요.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투기는요, 얘가 없잖아요. 오로지 매매 차익이죠. 자본이득만이 목적입니다. 이런 기분은 항상 깔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목차 2번 투자의 장점. 목차 4개 있죠. 제목을 모두 밑줄입니다. 1번 인플레이션 해지 밑줄 하시고, 2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밑줄, 3번 절세효과 밑줄, 4번요 지렛대 효과 밑줄. 4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인플레이션 해칭이 해석하면요, 울타리 또는 담장을 말해요. 즉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이죠. 인플레가 뭡니까?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한 만큼 화폐가 떨어지잖아요. 자, 이럴 때 부동산을 사게 되면 아주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두 번째,
투자는요, 소득, 이득과 자본이득, 칠판 적어 들었죠, 요거. 둘 다 얻을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절세 효과. 절세 효과는, 자, 두 줄 있죠. 첫 줄, 끝에 보시면요, 감가상각비 밑줄. 또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차입 이자 밑줄. 자, 단어 두 개가 뭐라고 했죠?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은요, 과세에서 공제가 되거든요. 그만큼 세금을 적게 냅니다. 공제받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가 세금을 적게 낸대요. 다음에 4번, 지렛대 효과. 요거 중요하죠. 칠판 봅니다. 요거. 투자에서는 항상 뭘 보자? 지렛대 효과하고 기본수익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재에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강의 노트 보겠는데요. 그러면 자, 교재를 보게 되면 괄호 1번 지렛대 의입니다. 동함 1번 지렛대 효과란 밑줄 아세요? 타인 자본 저당을 이용하여 부채비율의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밑줄. 그 3번 내려가요. 종류. 자, 종류 보시면 동함 1번, 2번, 3번 3개 묶어주고요. 1번 정의 지렛대, 2번 부의 지렛대, 3번 중립적 지렛대 세 가지인데요. 동함 1번을 전부 다 밑줄 하시고 1번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1번 모두 밑줄 합니다. 정의 지렛대와는 땡땡,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종합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 순서가 됩니다. 자, 교재 체크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노트 봅니다. 자, 지렛대 효과가 나옵니다. 자, 지렛대 또는 레버리지 효과란 부동산은 몇 억씩 하죠? 고가 프로입니다. 몇 억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죠, 대출. 그래서 결국, 자, 금융부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차입금입니다. 이에 따른 산출의 효과를 지렛대라고 합니다. 산출의 효과들. 자, 크게 세 가지가 첫 번째 정의 지렛대, 다음에 부의 지렛대, 세 번째가 중립적 또는 영의 지렛대.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그러면 지렛대는요, 그냥 그대로 그림 떠올리자, 그림. 지렛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렛대는요, 아주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힘은요, 조금만 주면 되거든요. 이때 약간의 힘을 준다는 게 바로 차입금이죠. 예를 들면, 총 1억을 투자해서 내 돈 5천만 원, 은행에 융자 5천만 원 빌립니다. 은행에 얼마? 5천만 원 빌려요. 요즘 이자 한 5% 잡을까요? 5%. 연이자 5%. 자, 이렇게 5천만 원 5% 이자를 빌리고 내 돈 5천 보태가지고 1년 후에 전체 수익을 얻었는데요. 얼마? 5% 이자를 빌렸는데 20% 수익을 냈대요. 이건 대박이죠. 그러면 은행이자 5% 빌려주고 내가 15% 더 먹었잖아요. 얘가 뭐죠? 바로 정의 지렛대. 자, 거꾸로 5%를 빌렸는데 열심히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성과는요, 겨우 수익률이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돼요. 은행 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얘는 뭐 손해봤다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자, 일반적 지렛대는요, 뭘 말하죠? 정의 지렛대가 일반적인데 이때 자, 단어 3개 있죠. 첫 번째가 네모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계산 문제죠. 지분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총 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다. 이러면 정의 지렛대가 되고요. 부가 바뀌어요. 얘가 가장 작고 크고 얘가 가장 크대. 이러면 부의 지렛대. 그런데 세 가지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지렛대가 없다. 중립적 지렛대입니다. 자, 간단히 본다면요. 얘가 뭐죠? 은행 이자. 은행 이자가 2%다. 총 수익률이 10%다. 은행에 갚아주고도 내가 더 많이 먹었지 20% 먹었대. 이러면 내가 잘 빌린 거잖아요. 얘가 바로 정의 지렛대. 이 말 자체가 뭡니까? 포인트 이거죠. 뭐지? 낮은 이자. 얘가 낮은 금리. 낮은 금리이면 내가 받는 파이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거꾸로요. 대출이자가 20%라. 무조건 망하죠. 총수익이 10%다. 몇 개 없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걸 말하지? 높은 금리. 자,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은행에 빌렸잖아요. 자,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얘가 문제가 되겠네요. 예. 이럴 때는요. 아무리 잘 벌어도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죠. 얘가 뭡니까? 다른 말로 채무불행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높아버리면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심각한 위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바로 금융적 위험이다. 금융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떨 때 부의질일 때, 즉 높은 금리일 때 갚을 수가 없다. 금융적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요까지가 뭡니까? 요거. 이론 4번 나왔어요. 근데 따블로 계산 문제가 몇 번? 8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몇 번 나왔다? 8번요. 참고로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부터는 필히 준비되는데 이런 문제는요. 제발 나와줘야 돼요. 연습하면요. 얘는요. 득점 찬스거든. 그래서 강의 노트 박스 공식이 있죠. 공식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단어 4개. 분모가 지분 투자기고요. 분자가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자. 그리고 가격 상승 대주자. 자, 이 공식만 알고 활용하면요. 무조건 계산 문제 득점 가능합니다. 왜? 계산 문제는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숫자를 1개, 2개, 3개, 4개 찾아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계산 문제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공식만 딱 안 상태에서 숫자만 대입하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 문제가 8번 나왔으니까 오늘 문제 보고 문제 봅니다. 자, 문제 11번요. 11번. 기출지문 11번. 맨 밑에 있죠. 자, 언제 기출문제 13회 때요. 기출문제예요. 문제 봅니다. 자기 자본 내 돈이죠. 내 돈이 300억. 연 7% 이자로 타인 자본을 은행에서 700억을 빌렸대요. 총 몇 억이죠? 300억, 700억. 총 1000억이죠. 예. 자, 이 경우에, 자, 300억, 700억 합해가지고 오피스 빌딩을 매입했는데, 이때 연간 순영업 소득이 100억 올렸다면 지불수율은 얼마가 됩니까? 나왔죠? 이거 묻잖아요. 지불수율이 얼마가 됩니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분석하려면요. 바로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분석해서 이렇게 해요. 총 매덕 1,000억. 내 돈, 지분 얼마? 불러줘요. 300억. 은행에 빌렸다, 대출, 저당. 700억이죠. 1년 이자가 얼마예요? 7%죠. 이거 암산 안 돼요. 77이 49, 이자가 49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요. 1년 동안에 순영업 소득이 얼마? 100억이죠.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1,000억 주고 오피스 빌딩을 샀는데 1년 동안 수익이 100억이라. 그러면 수익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10%, 10%. 수익률 10%돼. 이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문제 분석이 끝났다면 지금부터 공식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넣겠습니다. 지분 투자액 얼마? 300억. 순수익 얼마? 100억. 이자 비용 얼마? 49억. 가격 상승 얼마? 자료가 없죠? 없으면 제로 또는 캔슬.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정답이잖아요. 분모가 얼마? 300. 얼마? 51억. 이만하면 기분 좋은 문제 아니에요? 계산하면 0.17이죠. 정답 17%. 지분 수익률 17%. 지금부터 이렇게 풀었으니까 요 단어 세 개 있죠. 얘를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먼저 저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죠. 얼마? 7%. 총 수익률 몇 프로? 10%. 기부 수익률 몇 프로? 17%. 한눈에 보이죠? 은행에서 7% 빌려서 투자. 이만큼 빌려서 했는데 내가 총 1년 동안 수익을 이만큼 내서 은행에다 갚아주고도 내가 보고서 17% 가장 크게 먹었거든요. 얘가 뭡니까? 정해지랬대. 잘 빌린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프린터 아래 여백 많죠? 이거 하나만 적어줍니다. 하나만요. 하나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추가 자료. 지금 나왔잖아. 이만큼에다가 메모합니다. 추가 자료. 가격 상승 3억입니다. 얘만 적어줘요. 얘가 무슨 말입니까? 1,000원짜리 오피스 빌딩이 1년 뒤에 얼마 올랐다? 3억. 3억 올랐대. 가격 상승. 추가했습니다. 추가하면 조금 달라지겠네. 얘가 원래는 없었는데 3억 올랐잖아요. 여기다가 3억만 더해주면 돼.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3억 더해주면 54억이 되겠지. 그러면 몇 프로가 된다? 18%. 그래서 요즘 우리 시험은요, 항상 얘를 안 빠지고 넣거든, 안 빠지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찾으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런 계산 문제는 4개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득점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돼요. 예.
나왔다면요. 얘는 항상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자의 개설까지 모두 보았고요. 자, 기본서 보시면 228페이지 있죠. 투자의 위험과 수익. 자, 그러니까 목차는 뭡니까? 이전. 위험과 수익입니다.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